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6년간 의대 등록금을 지원해줬는데도 배은망덕하게 구는 시동생에게 복수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살이었어요. 남들은 한참 멋부리고 대학 캠퍼스 잔디밭을 누비며 미팅을 할 나이에 저는 영안 시럽 차가운 복도 바닥에 상복을 입고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부모님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부딪히는 불의 교통사고를 당해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평소엔 명절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친척들이 장례식 첫날부터 득달같이 몰려와 빈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저기 사망보험금 나오는 건 어찌 되는 거냐? 네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 핏줄인 우리가 일단 관리해주는 게 맞지. 험한 세상에 어린 여자에 혼자 큰돈 쥐고 있으면 사기꾼들만 꼬이는 법이다. 안 그러냐? 그래, 오빠 말이 맞아. 당장 장례식장 비용도 꽤 나올 텐데 그거 네가 무슨 수로 감당할래? 일단 우리가 통장이랑 도장 그리고 부조금 들어온 거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부모님 신분증이랑 서류 싹 다 가져와 봐. 저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얼굴로 큰아버지와 고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살이었지만 저는 호락호락하게 당할 위인이 아니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부모님 남기신 빚이 그 알량한 사망보험금보다 3배는 더 많으니까요.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넘어간 집 담보대출만 몇 억이에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한정승인이랑 상속포기 절차 밟으려고 다 알아보고 서류 준비해놨으니까 큰아버지랑 고모님한테 빚쟁이들 찾아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 빚 대신 갚아주실 거면 제가 당장 서류 넘겨드릴게요. 제 입에서 빚이라는 단어와 억 단위의 액수가 나오자마자 친척들의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그들은 장례식 첫날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조금 봉투 하나 내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더니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다 도망치 사라졌어요. 텅 빈 빈소를 멍하니 혼자 지키고 있는데 닫혀있던 빈소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제 남편 수철과 그의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아이고, 이 가여운 것. 부모님 하루아침에 보내고 핏덩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니? 밥은 챙겨 먹은 거냐? 장에 다 꼬일 텐데. 어머니, 빚쟁이들이 벌써 집으로 다녀갔대요. 친척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저 진짜 혼자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 살 길도 막막하고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은 무슨 놈의 끝이야? 이리 와라, 아가. 이리 와. 시어머니는 식당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따뜻한 육개장 한 그릇을 직접 뚝배기에 퍼서 쟁반에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제 손에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셨죠. 핏줄 별거 없다. 돈 냄새 맡고 꼬였다가 빗소리 듣고 도망가는 게 무슨 가족이니? 지금 네 옆에서 밥 챙겨 먹여주고 네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거야. 오늘부터 네가 내 딸이다. 내가 네 엄마 할 테니까 당장 국물부터 억지로라도 넘겨. 살아야 빚을 갚든 다시 일어서든 독하게 해낼 거 아니냐. 굶으면 슬픔만 더 커진다. 그 따뜻하고 얼큰한 국밥 한 그릇. 그게 저를 구했어요. 고졸의 부모님 빚까지 떠안을 뻔한 빈털터리가 된 저를 시어머니는 정말 친딸처럼 걷어주셨죠. 이 은혜는 평생 내 뼈가 부서져도 갚아야겠다고 그 빈소 바닥에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22, 남편은 24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
남편과 제가 가진 건 젊고 튼튼한 몸뚱이뿐이었어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상권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방 외곽, 골프장 들어가는 골목에 전주인이 망해서 나가는 허름한 백반집을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인수했어요. 우리의 주력 메뉴는 매콤한 코다리 조림이었죠. 여보, 우리 여기서 진짜 한번 제대로 뼈 먹고 불태워보자. 내가 홀 싹 돌아다니면서 아저씨들 비위 기가 막히게 맞출 테니까 자기는 주방 꽉 잡아. 골프장 손님들 지갑 한번 시원하게 열어보자고. 우리도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아봐야지. 당연하지. 자기 넉살 좋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단골은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맛은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무조건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카운터랑 서빙 그리고 주차장 관리만 완벽하게 해줘. 한 번 온 손님 무조건 다시 오게 만들어?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제일 실하고 쫀득한 코다리를 골라내고 양념장을 수백 번 버려가며 매콤하면서도 입에 짝짝 달라붙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죠. 남편은 넉살이 얼마나 좋은지 골프 치고 나오는 손님들 차 번호와 좋아하는 반찬, 심지어 골프 핸디캡까지 다 외워가며 맞춤 서비스를 했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오늘 스코 좀 나오셨습니까? 야, 얼굴 보니까 버디 3개는 잡으신 표정인데요. 우리 안주인 코다리찜이 오늘따라 기가 막히게 졸여졌습니다. 매콤하게 해드릴 테니까 땀 한번 쫙 빼시고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하시죠. 젊은 사장이 싹싹해서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내 차 번호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여기 코다리 대짜 하나랑 파전 하나 내와봐. 일행들 곧 들어올 거니까 자리 넓은 대로 세팅해주고. 저희는 하루 18시간을 불 앞에서 홀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무거운 뚝배기를 하루 수백 번씩 나르느라 제 손가락 마디는 25 나이에 벌써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고, 남편은 허리 복대를 달고 살았지만 통장에 쌓이는 숫자를 보면 피로가 가셨어요. 3년 만에 저희 식당은 그 지역 골프장 손님들 사이에서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는 대박 맛집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 주변 공터까지 임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숨통이 트이고 빚도 다 갚고 이제 우리 부부도 남들처럼 주말에 여행도 다니며 살아볼까 하던 찰나였어요. 식당 카운터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가 앞마당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청천벽력 같게도 췌장암 말기였죠.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항암약 쓰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한테 수술 받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가, 헛돈 쓰지 마라. 내 몸 내가 안다. 내 명은 여기까지인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머니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 병실 침대 옆에는 교복을 입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중학생 시동생이 있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늦둥이로 낳아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우던 막내였어요. 내 딸, 내가 널 가슴으로 낳은 내 딸로 품었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구나. 저 불쌍한 막내 네가 좀 걷어주라. 엇나가지 않게 반듯하게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네가 저 녀석 좀 이끌어줘. 공부머리는 있는 놈이니까 의사 만들어주면 지 앞가림은 하고 살 거다. 내가 이승에서 부탁할 때가 너희들밖에 없어. 저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20살 장례식장에서 빚쟁이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밥 한 그릇 아니었으면 저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도련님은 이제 제 친동생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반듯하게
원하시는 대로 의사로 키워낼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약속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굳은 다짐을 듣고 나서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제 20대와 30대의 청춘을 온전히 시동생에게 걸겠다고 다짐했어요.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실한 보답이자 저 스스로와의 굳은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온전히 시동생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에 맞춰졌어요. 시동생은 머리는 좋았지만 늦둥이로 자라 이기적이고 당연하게 받는 것에 익숙한 구석이 컸어요. 고등학교 내내 강남의 유명한 일타 강사 과외비며 학원비를 식당 번 돈으로 전부 대줬고, 재수 끝에 기어이 지방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코다리지 문을 아예 닫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열어줬죠. 하지만 의대 학비와 생활비는 저희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학기 등록금만 1,000만 원 가까이 했고, 거기에 툭하면 들어가는 교재비, 실습비, 동아리 회비의 품위 유지비까지 끊임없이 돈이 들어갔죠. 형수님, 저 이번에 본과 올라가는데 동기들 다 학교 정문 앞에서 자취하거든요. 저만 낡은 하숙집 살면 스터디 모임하기도 눈치 보이고 선배들 부를 때도 창피해서요. 그래? 학교 앞 신축 오피스텔 시세 알아봤어?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은 좋게 줘야 할 텐데. 좀 비싸죠? 동기들 부모님은 다 교수 아니면 사업가라서 그 정도는 그냥 해주시던데. 형수님이 힘드시면 그냥 지금처럼 왕복 3시간 통학할게요. 성적 좀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요. 아니야. 의대 본과 공부가 얼마나 피말리게 힘든데 길거리에 그 아까운 시간을 버려. 우리가 코다리 몇 뚝배기 더 팔고 잠 덜 자면 돼. 부동산 가서 당장 방 알아봐 줄 테니까 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똑바로 해. 유급당하지 말고. 대신 장학금 타오면 용돈 2배로 올려줄게.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가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부어두었던 주택 청약적금을 미련 없이 깨서 오피스텔 보증금을 치러줬어요. 그리고 매달 제철 식재료로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냈죠. 시동생이 인턴과 펠로우 과정을 거치는 험난한 1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의 동서를 만나 성대하게 결혼을 할 때도 저희는 아낌없이 통장을 털어 지원했어요. 여보, 막내 하나뿐인 결혼식인데 혼주석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둘이 앉아야 하잖아. 우리가 혼수며 예단 다 빵빵하게 알아서 해줘야지. 걔네 장인 장모 될 사람들이 서울에서 큰 병원 하는 집안이라 얼마나 깐깐한데 우리 막내 어디 가서 고아라고 기죽일 수 없잖아. 나도 알아. 내가 이미 백화점 가서 예물시계 좋은 브랜드로 알아보고 예약해놨어. 동서될 사람 상견례 때 보니까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허영심이 장난 아니던데.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기선 제압하고 해줄 거 다 해줘야 나중에 우리 막내한테 돈 없다고 딴소리 안 나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강남의 전세는 얻어줘야지. 그렇게 집안에 번듯한 의사 선생님 하나 만들겠다고 장정 15년을 바쳤어요. 불 앞에서 종일 땀 흘리며 일하느라 제 얼굴엔 고급 화장품 한 번 못 발라 잔주름과 기미가 가득했고, 남편은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홀을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고졸에 식당 불판을 닦고 남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신세였지만, 동생은 번듯하게 하얀 가운을 입고 사람들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으니 그걸로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30대 후반이 되던 해, 토요일 점심 피크타임에 단체 손님상을 정신없이 치우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식당 한가운데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여보, 수철씨, 정신 차려봐. 119 좀 빨리 불러주세요. 제발.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은 채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남편 나이 겨우 40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숨 쉬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죠. 하지만 저는 온전히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발인도 하기 전에 더 끔찍하고 처참한 현실적인 재앙이 제 목을 조여왔거든요. 남편이 식당 식자재를 독점 납품하던 믿고 따르던 오랜 고향 선배 유통사업에 몰래 연대보증을 서줬던 거예요. 무려 15억 원. 선배는 고의로 어음을 막지 않고 부도를 낸 뒤 해외로 야반도주를 했고, 눈이 뒤집힌 빚쟁이들은 남편 장례식장으로 우르르 들이닥쳐 밥상을 엎고 깽판을 쳤어요. 아주머니, 사장님 돌아가신 건 안 됐는데 우리는 피 같은 돈을 무조건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내일 그 코다리 식당이랑 살고 있는 아파트 다 가압류 걸고 경매로 넘길 겁니다. 당장 보증금 내놔. 저는 상복을 입은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핏대가 선 채권자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죽은 남편이 벌인 일이고 제가 식당 공동사업자로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 법대로 순리대로 하세요. 우리 식당 상가, 우리가 살던 아파트 전부 시세대로 제가 직접 처분해서 깔끔하게 빚잔치 할 테니까 서류랑 채권 계산서 다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 보내세요. 단돈 10원도 안 떼먹을 테니까 오늘 당장 나가세요. 구질구질하게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리거나 질질 끌지 않았어요. 남편의 명예를 동네 사람들에게 빚쟁이 사기꾼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 지긋지긋한 빚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15년간 잠주러 가며 피땀 흘려 일군 코다리 집과 첫 집이었던 아파트를 전부 인근 경쟁식당 사장에게 헐값에 금매로 넘겼습니다. 대출과 보증빚을 전부 정산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딸아이와 여행 가방 2개에 담긴 옷가지와 단돈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하루아침에 보증금도 없는, 창문도 제대로 안 달린 월세 30만 원짜리 낡고 좁은 원룸으로 짐을 옮기던 날, 저는 곰팡이 냄새 나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천장을 보며 헛웃음을 쳤어요. 20살 때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제 인생이 참 끈질기게도 다이내믹하네 하면서요. 당장 내일 점심 사 먹을 돈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300만 원으로는 번화가 뒷골목에 분식집이나 떡볶이 노점 하나 차릴 보증금도 안 됐으니까요. 염치 없는 짓인 건 알았지만 저는 시동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청춘을 통째로 바쳐 의사로 만들었고 번화가 메인스트리트에 초호화 피부과를 차릴 때도 저희 부부가 빚을 내서 몇 억씩 보탰으니 최소한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작은 변두리 상가 보증금 정도는 기꺼이, 아니 당연히 융통해 줄 거라 생각했죠.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대리석이 깔린 시동생의 병원 대기실은 얼굴에 붕대를 감은 부잣집 대기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접수처를 지나 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시동생과 동서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비싼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남루한 옷차림의 저를 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반가움이나 형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명백한 귀찮음 그 자체였어요. 형수님, 여기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 이따 오후 진료 예약 꽉 차 있어서 쉴 시간이 지금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시길래 병원까지 오셨어요? 서방님, 나 앉지도 않고 긴 말 안 할게. 수철씨 장례식 끝나고 빚 보증 해결하느라 식당이랑 집 다 남한테 넘어갔어. 당장 살 곳이 없어서 고시원방으로 이사했어. 내가 다시 장사 시작해서 내 딸이랑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변두리 작은 상가 보증금 5천만 원만 융통해줘. 상권 분석은 내가 다 해놨고 장사 자리 잡히는 대로 은행 이자보다 넉넉히 쳐서 매달 갚을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동생은 입을 꾹 다물더니
곤란하다는 듯 시선을 창밖으로 휙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동서가 콧방귀를 끼며 명품 에르메스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대리석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던지더군요. 형님,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형님 빚더미 앉아서 고시원 들어갔다는 소문 들어서 대충 아는데 이러시면 저희 곤란하죠. 저희도 이 병원 개업하느라 대출한도 꽉 차 있고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넓혀가느라 현금 여유 하나도 없어요.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실 거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여유가 없어? 박 대기실에 VIP 관리받는 현찰 손님이 널렸고 너희들 타고 다니는 차가 외제차인데 15년 뒷바라지한 형수가 길바닥에 나앉았다는데 상가 보증금 5천만 원 융통할 돈이 없다고? 아, 참, 정말 현실 파악이 아직도 안 되시네. 이거 열어보세요. 옛날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그 의대 다닐 때 내주셨던 등록금이랑 오피스텔 월세 영수증 내역 제가 싹 다 대충 계산한 거예요. 이자 빼고 원금만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더 주신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마음고생한 것도 있으니 퉁치죠? 동서는 그 두툼한 돈 봉투를 오만한 표정으로 제 앞으로 쓱 밀었어요. 등록금 8천만 원 갚을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그이 형님이 키웠다고 주변에 여기저기 유세 떨고 다니시는데 우리 그이가 원래 유전자부터 머리가 타고나게 좋아서 장학금 받고 혼자 힘으로 의사 된 거지. 형님 식당 불판 닫고 코다리 비린내 맡아가며 의사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형님 몸에서 아직도 찌든 식당 냄새 나니까 앞으로 우리 병원 근처엔 얼씬도 마세요. 고급 손님들 불쾌하시고 병원 물 흐려져요. 격 떨어지게.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저는 동서 뒤에서 쥐새끼처럼 눈동자만 굴리며 비겁하게 방관하고 있는 시동생을 쳐다봤어요. 서방님, 수철씨 하나뿐인 동생. 너도 지금 네 마누라랑 동서랑 똑같은 생각이니? 내가 너한테 준 게 꼴랑이 8천만 원 어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 형수님, 저희도 요즘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진짜 살기 팍팍해요. 그냥 그 돈 챙겨서 조용히 가세요. 다시는 이런 돈 문제로 병원 찾아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입장 곤란해지니까. 저는 대리석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8천만 원짜리 돈 봉투를 단숨에 낚아챘어요. 그래, 8천만 원. 확실하게 계산 끝내서 받았어. 어머, 덥석 잡는 거 봐. 역시 우리한테 돈 뜯어내러 온 거 맞았네. 자존심도 없나? 입 다물어. 내가 이 돈을 순순히 챙겨서 나가는 건 너희들이 내민 알량한 적선이라서가 아니야. 20살 때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내 두 손을 잡고 당부했던 그놈의 유언, 너를 기어이 사람 구실하게 만들라던 그 지긋지긋한 책임감에서 내가 완벽하게 해방되는 청구서 비용이니까 받는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뻔뻔한 시동생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어요. 넌 오늘부로 죽은 네 형의 동생도 내 가족도 뭣도 아니야. 그냥 의사 가운 입은 금수마도 못한 놈이지. 너희가 내민 이 8천만 원으로 너와 나의 15년 인연은 완벽하게 끝난 거다. 나중에 혹시라도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 흘리며 내 바지가랑이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일 생겨도 절대 찾아오지 마. 알겠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소리가 나게 원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차가운 병원 자동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오히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며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빚은 이로써 1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완벽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제 인생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가장 이기적이고 독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 길로 낡고 습한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저는 좁은 침대에 걸터앉아 책상 위에 올려둔 8천만 원을 뚫어지게 노려봤어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어떻게 다시 완벽하게 장사를 시작하고 보란듯이 일어설지 머릿속으로 지독하게 계산을 하느라 머리가 핑핑 돌았죠. 복잡해진 머리를 식힐 겸 서랍장 위에 고이 올려둔 남편의 유품인 전원 꺼진 핸드폰을 켰어요. 생전 식당 카운터에서 남편과 다정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찍은 사진이라도 보면서 쓰린 마음을 달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핸드폰 전원이 켜지고 통신사 로고가 뜨자마자 한 달 넘게 밀려있던 메신저 알림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부재중 전화 사이로 화면 중앙에 미국 국가번호로 된 장문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철아, 정말 고맙다. 네가 나 믿고 내어준 그 돈 덕분에 나 미국 투자에서 대박 성공했어. 네 지분 챙겨놨다. 당장 연락 다오.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액정이 깨진 남편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 뜬 미국 번호와 짧은 문장. 분명 수철아 고맙다로 시작하는 그 메시지는 제 남편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곧바로 그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덜컥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수철아,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내 문자 봤어? 나 태성이야. 강태성.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강태성. 기억이 났어요. 남편과 고향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 공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그 천재 친구. 하지만 무리하게 벤처 사업을 벌이다가 쫄딱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소문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 사람이었죠. 저기, 태성 씨, 저 수철 씨 아내예요. 재수 씨? 아, 안녕하세요. 수철이는요? 아유, 이 자식 쑥스럽다고 재수 씨가 대신 전화하신 거예요? 수철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소식 들고 왔거든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시원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남편의 죽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빙빙 돌려 말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사실을 말했어요. 태성 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수철 씨 몇 개월 전에 죽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죠. 그리고 이내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태성 씨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엉엉 울었고 저는 조용히 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재수 씨, 제가 당장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빠른 비행기표 끊어서 갈 테니까 우리 수철이 있는 납골당 주소 좀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 근처의 조용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태성 씨를 만났어요. 까만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는 남편의 납골당에 먼저 들러 한바탕 눈물을 쏟고 온 사람처럼 눈시울이 붉게 지물러 있었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앞에 두툼한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영어로 빼곡하게 적힌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재수 씨, 혹시 7년 전에 제가 사업 부도나서 야반 도주하던 한국 떴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수철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태성 씨의 입을 통해 듣게 된 7년 전의 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였어요. 당시 시동생의 의대 본과 등록금과 펠로우 과정 뒷바라지로 저희 부부가 식당에서 코피를 쏟아가며 일할 때였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더니
저 몰래 생명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최대로 끌어받고 코다리집 비상금 통장까지 싹싹 긁어 모아 현금 1억 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강 다리 위에서 덜덜 떨고 있던 태성 씨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근처 포장마차로 데려갔대요. 그리고 그 구겨진 1억 원짜리 수표 다발을 태성 씨 품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고 합니다. 태성 씨는 남편의 행동에 놀라서 물었대요. 수철아, 너 지금 동생 의대 학비 대느라 허리가 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 미친 큰돈이 어디서 났냐고. 이거 못 받는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제 남편 수철이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태성이 너 나보다 머리 좋고 똑똑한 놈이잖아. 너 이렇게 개죽음 당하면 진짜 억울하지 않냐? 이 돈으로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미국으로 가. 가서 네 잘난 기술력으로 어떻게든 다시 살아남아. 내 동생 의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친구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건 내 인생에 없어. 나 믿고 무조건 가서 성공해라. 태성 씨는 남편이 건넨 그 피 같은 1억 원을 쥐고 다음날 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랭귀지 스쿨부터 다시 시작해서 차고지에서 밤을 새우며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고 실리콘밸리의 엔젤 투자자들 눈에 띄어 벤처기업을 세웠다고 해요. 그 1억 원 제 회사 설립 자본금이었습니다. 수철이는 제 회사의 최초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공동 창업자나 다름없어요. 재수 씨, 저 이번에 미국 나스닥에서 제 회사 상장시켰습니다. 상장이요? 그럼 그 지분이라는 게... 네, 수철이 몫으로 떼어둔 지분,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대략 500억 원이 넘습니다. 매년 나오는 현금 배당금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저는 이 돈 수철이한테 주려고 제 은인한테 이제 떵떵거리고 살라고 말해주려고 미친 듯이 일만 했는데 수철이가 없다니요. 태성 씨, 수철이의 의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준 건 정말 고마워요. 수철 씨도 하늘에서 태성 씨 성공한 거 보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유능한 로펌 변호사들 대동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수철이가 남긴 돈 단 1원도 허투루 깎이지 않게 재수 씨 앞으로 완벽하게 이전해 놓겠습니다. 2달간의 치밀한 법적 절차 끝에 저는 제 이름을 딴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첫 분기 배당금으로 통장에 순수 현금 70억 원이 꽂혔습니다. 재수 씨,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수철이가 못 누린 거 재수 씨와 조카가 다 누리면서 사세요. 고마워요, 태성 씨. 태성 씨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에 집중하세요. 이 돈은 내 남편 목숨값이나 다름없어요. 명품 가방 쪼가리나 사면서 멍청하게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 돈을 불릴 거예요. 태성 씨를 미국으로 배웅한 다음 날, 저는 편안한 운동화에 수수한 정장 바지를 입고 강남 일대의 부동산 중개소를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치기는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건물의 가치를 올렸죠. 서초동, 역삼동, 한남동 일대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 4채가 전부 제 법인 명의로 들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나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여전히 낡은 국산차를 몰고 다니며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니는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죠. 하루하루 통장에 꽂히는 막대한 월세와 배당금을 보면서도 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삶의 패턴을 유지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낮에는 직접 건물 관리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저만의 제국을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키워나갔죠. 건물 4채를 관리하기 위해 적는 강남 한복판에 작고 프라이빗한 자산관리 법인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빌딩 인수가 마무리되고 첫 월세 정산을 하던 날이었어요. 관리소장님이 두툼한 결제 서류처를 들고 제 집무실로 들어오셨죠. 대표님,
역삼동 빌딩 임대차 계약서 갱신 서류랑 이번 달 미납 내역서입니다. 땡땡 피부과가 지금 2달째 월세랑 관리비를 100원도 안 내고 체납 중입니다. 2달이나요? 거기가 강남 한복판이라 보증금만 10억에 월세가 6천만 원이 넘을 텐데.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병원이 벌써 자금줄이 마른답니까? 네. 주변 부동산 탐문을 좀 해봤는데 겉보기엔 번지르르 해도 속은 완전히 골마 터졌답니다. 원장이 경영이나 마케팅은 쥐뿔도 모르면서 강남 한복판에 들어왔다고 인테리어에만 20억을 넘게 발랐고요. 원장 3호라는 여자가 병원 법인카드로 매달 명품관 VIP 라운지 출근 도장을 찍는 바람에 간호사들 월급도 제대로 안 나간 지 꽤 됐답니다. 독촉장 내용 증명으로 바로 쏠까요? 저는 무심코 서류철을 넘기다가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찍힌 병원 원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견했어요. 제 눈을 의심했죠. 불과 2년 전 저에게 8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집어던지며 찌든 식당 냄새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던 바로 그 짐승 같은 시동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독촉장 보내지 마세요. 보증금 10억 빵빵하게 남아있는데 굳이 저희가 먼저 나서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두세요. 보증금에서 합법적으로 매달 차감하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딱 3달치 월세 밀리는 그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 내용 증명 발송할 준비만 서류상으로 꼼꼼하게 해두세요. 관리소장님이 나가고 저는 등받이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소리 없이 웃었어요. 복수라는 걸 굳이 피튀기며 할 필요가 없다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줄을 쥐고 흔드는 게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니까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관리소장님을 통해 그들의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어요. 제 예상대로 시동생은 제 1금융권 은행 대출이 이미 꽉 막히자 병원 보증금 10억을 담보로 제 2금융권 저축은행에 질권 설정을 걸어 사채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어요. 도간에 든 쥐가 발악하는 꼴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못한 지 정확히 3달째가 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건물주가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길거리에 쫓아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법원에서 막 날아온 강제 집행 승인 최종 서류에 만년필로 여유롭게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들어 관리소장님을 호출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정각 강제 집행 예고장 들고 그 병원 원장 부부 제 법인 대표 집무실로 직접 호출하세요. 어떻게든 동서까지 끌고 오게 하세요. 새 건물주가 강제 퇴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자비롭게 대면 면담 한번 해준다고 하시고요. 이제 제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경악스럽게 일그러질지 생각하니 벌써 피가 뜨겁게 끓어오는 기분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저는 평소 입고 다니던 수수한 바지 정장 대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특별히 맞춘 짙은 남색의 최고급 실크 정장을 빼입고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제 집무실로 출근했어요.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 한복판의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공간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시동생 부부의 병원에 대한 명도소송 가처분 승인 서류와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문,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법인 신용정보 조회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의 철저한 익명성을 유지해왔어요. 임대차 계약갱신이나 내용증명 발송 같은 모든 잡무는 관리소장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이름으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15년간 코다리 식당 불판을 닦던 고졸 출신의 형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대표님,
지금 1층 로비 보안 데스크에서 피부과 원정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무전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몰골이 말이 아니랍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 남 탓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답니다. 아주 바닥을 치는 모양새입니다. 네, 로펌 담당 변호사님은 옆방 회의실에서 대기하시라고 전해주시고 용역 보안요원 2명은 집무실 문 밖에 세워두세요. 제가 탁상에 있는 호출벨을 누르기 전까지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요. 두 사람 들어오면 제 앞자리 손님용 소파 말고 저 멀리 떨어진 문과 끄트머리 의자에 앉히세요. 기선제압부터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저는 크고 묵직한 가죽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똑똑 하는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희 자산관리 법인 대표님이십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절박한 상태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한때 강남 바닥을 휩쓸고 다니며 갑질을 일삼던 오만한 의사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대면 시간 내주셔서 정말 무한히 감사합니다. 저는 피부과 원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좀 막혀서 월세가 밀렸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해서 사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진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저희 강남에서 방귀 좀 뀌는 집안이고 친정 쪽도 사업을 크게 하거든요. 딱 2달만 월세 유예해 주시면 밀린 거 은행 연체 이자 쳐서 싹 다 갚을 수 있어요. 네? 제발 얼굴 좀 보고 말씀 좀 들어주세요. 원장님이 의사 면허가 있는데 설마 월세 몇 푼 떼먹고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의자를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책상 너머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죠. 시동생의 얼굴은 며칠 밤을 뜬 눈을 세운 사람처럼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던 동서는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헐렁한 무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항상 들려있던 에르메스 가방과 롤렉스 시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10,000원짜리 싸구려 에코백이 들려있었죠. 아마 빚쟁이들을 피해 친정으로 도망갔다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남편에게 질질 끌려 나온 모양이었어요. 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시동생은 눈을 부릅뜨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다 의자 다리에 걸려 크게 휘청거렸고 동서는 유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죠. 왜 그렇게 놀라? 죽은 수철 씨라도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앉아. 내 집무실 대리석 바닥에 침 튀기며 호들갑 떨지 말고. 형수님? 아니 형수가 왜 여기 법인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있어?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소장님, 이 여자 뭡니까? 왜 길바닥에 나 앉았던 우리 형수가 여기 있어요? 이거 당신들 짜고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지? 원장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역삼동 1빌딩 실소유지시자 저희 자산관리법인 지분 100%를 가지고 계신 최대 주주 대표님이십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시동생은 묵직한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청한 표정으로 저와 관리소장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문가 끄트머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동자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 고시원 쪽방으로 쫓겨나서 보증금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구걸하던 코다리 식당 아줌마가 어떻게 2년 만에 이 수백억짜리 강남 대로변 빌딩 주인이 돼?
이거 사기지? 명백한 사기야. 당신들 우리 병원 최신식 인테리어랑 장비 거저먹으려고 작당하고 서류 위조해서 사기치는 거지. 나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사기? 내가 너희들처럼 머리에 든 것 없이 겉멋만 듯 멍청이인 줄 알아? 당장 스마트폰 켜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애플리케이션 접속해봐. 그리고 이 건물 등기부등본 떼봐. 소유자 명의가 어느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그 법인 대표가 누군지. 고시원 쪽방? 그래. 네가 나한테 적선하듯 내민 8천만 원짜리 돈 봉투 덕분에 정신 번쩍 차리고 나와서 내 남편 수철 씨가 나한테 몰래 남겨준 미국 상장 주식 유산으로 이 건물 융자 하나 없이 현찰 박치기로 샀어. 왜? 배가 아파서 미칠 것 같니?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 앞으로 툭 던졌어요. 헛소리할 시간 없으니까 똑바로 읽어.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보낸 거랑 똑같은 명도소송 강제집행문이야. 너희들 보증금 10억, 강남 아파트 살리고 카드값 막는다고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 질권 성정해서 대출받은 거 이미 저축은행 쪽에서 회수 절차 들어갔어. 내 건물에 밀린 석 달치 월세 1억 8천은 내가 너희들 병원 의료기기랑 개인 통장에 가압류 걸어서 끝까지 10원 한 장 안 빼놓고 받아낼 거고. 형수님, 아니 형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아직도 혓바닥을 길게 빼는 꼴이 가소로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 그들을 매섭게 내려다보며 팩트로 난도질을 시작했어요. 예약 환자들 대기실에 눕혀놓고 원장이라는 놈이 일주일에 3번씩 VIP 골프장 쳐나가서 사모님들 치맛자락이나 쫓아다니고, 원장 3호라는 여자는 병원 매출 법인카드로 빼돌려서 청담동 명품관 싹쓸이 하느라 간호사들 월급 석 달치 밀린 게 내 탓이냐고. 직원들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집단 고발한 것도 내가 시킨 거야? 너희들이 무능하고 사치스러워서 자멸한 걸 왜 내 건물 탓을 해? 동서는 노동청 집단 고발이라는 단어에 흠칫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넌 이미 끝났어. 며칠 뒤면 의료기기 리스 회사에서 네 병원에 있는 수억 원짜리 레이저 기계 싹 다 압류딱지 붙이고 트럭으로 실어갈 거야. 강남에 무리해서 넓혀갔다던 네 아파트? 그거 제1금융권 대출이자 못 내서 벌써 법원 경매 넘어갔다며. 네 처가댁 사돈 어른도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부도나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이 바닥에 파다하고. 넌 이제 파산이야. 길바닥에 나앉아서 빚쟁이들한테 평생 시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그제야 본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권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완벽하게 직시한 시동생이 덜덜 떨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알량하고 얄팍한 엘리트 의사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군요. 형님, 형수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돈에 눈이 멀어서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형, 수철이 형이 전화 의사 만들겠다고 코피 쏟아가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제가 형 죽고 나서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미쳐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병원마저 뺏기고 기계 다 뺏기면 저 진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야 해요. 제 나이에 개인회생도 안 되고 남의 병원 페이닥터나 야간당직도라도 저 빚 평생 못 갚아요. 제발 퇴거 유예만 좀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형수님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네? 불쌍한 우리 엄마 유언 생각해서 딱 한 번만요. 시동생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며 오열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그가 비참하게 엎드려 있는 바닥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굽혀 앉아 시동생의 멱살을 단단히 움켜쥐었죠.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네가 감히 어디서 그 입으로 어머니를 들먹여?
어머니가 눈 감으실 때 너 하나 사람 구실하게 만들라고 피눈물 흘리며 유언 남기셔서 나랑 수철 씨가 20살 꽃다운 청춘 다 바쳐가며 15년 동안 뜨거운 코다리 식당 불판 닦으면서 널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그런데 넌 내 남편 죽자마자 동서 치마폭에 비겁하게 숨어서 나한테 돈 봉투나 던졌지? 네가 의사 가운 입을 자격이나 있는 놈인 줄 알아? 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놈이야. 저는 멱살을 거칠게 밀쳐내고 덜덜 떨고 있는 동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동서는 제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짐승처럼 흠칫거리며 의자 안쪽으로 몸을 구겨 넣었죠. 그리고 네가 2년 전 나한테 책상에 돈 봉투 던지며 뭐라고 했지? 우리가 15년 쏟아본 의대 등록금 8천만 원 갚을 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식당 코다리 비린내 나서 병원 물 흐려지니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똑똑히 경고했잖아. 형님, 제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어요. 제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돌았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대로 파산하면 진짜 이혼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희 친정집도 다 망해서 깔 곳이 없어요. 형님이 시키는 거 뭐든 다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네? 동서는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제 구두 끝을 보여잡고 오열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의 손을 구두발로 매몰차게 떨쳐냈어요. 용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용서는 철저하게 돈과 서류로 하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적선하듯 던졌던 그 8천만 원으로 너희와 나의 인연,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지긋지긋한 약속은 이미 완벽하게 청산됐어. 난 강남 한복판의 정당한 건물주 법인 대표고 너흰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석 달치 밀린 악성 세입자 쓰레기일 뿐이야. 내가 왜 쓰레기 사정을 봐줘야 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탁상으로 걸어가 망설임 없이 보안요원 호출벨을 꾹 눌렀어요. 당장 방 빼. 보증금은 은행에 가져갈 거고 밀린 월세 1억 8천은 변호사 시켜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테니까.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법원 집행관이랑 철거 용역관 데리고 대리석 인테리어 다 박살내러 갈 거니까 오늘 밤새워서 개인 짐이나 챙겨서 조용히 꺼져.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복도에 대기하던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끌어내십시오. 시동생과 동서는 바닥에서 발버둥을 치며 다시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훈련받은 보안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어요. 형수님,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수철이 형, 형수님. 이거 놓으라고. 우리 아직 원장실 금고에 짐도 다 못 챙겼단 말이야. 살려주세요.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두 사람의 비참하고 추악한 절규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정적이 찾아온 텅 빈 집무실. 저는 다시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통유리창 아래로 펼쳐진 테헤란로의 빽빽한 빌딩 숲과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을 내려다보았어요. 통쾌하다거나 복수에 성공해서 뛸 듯이 기쁜 감정 같은 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오랫동안 치밀하게 짜놓은 거대한 비즈니스 계획표에 마지막 골칫거리 체크리스트에 빨간색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기분이었죠. 길가에 버려진 악취나는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분리수거해 소각장으로 영원히 던져버린 기분이요.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법원 집행관과 철거 용역반을 대동하고 병원 문을 열어젖혔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전날 밤 시동생 부부가 야반 도주하듯 챙겨간 흔적들로 서류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죠. 곧이어 리스회사 직원들이 들이닥쳐 수억 원짜리 레이저 기계들의 시뻘건 압류 딱지를 붙여 화물 엘리베이터로 실어내렸어요. 대표님, 내부의 귀중품이나 남은 동산 확인 끝났습니다. 철거 지시하시죠. 네.
저기 벽면에 발라놓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랑 금장 샹들리에부터 남김없이 다 부숴버리세요. 다음 주에 여기 제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가 들어올 거니까 뼈대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싹 다 철거하세요. 용역 반장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대형 해머가 벽면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동서가 그토록 자랑하던 20억짜리 인테리어가 산산조각 나며 뽀얀 먼지로 부서져 내리는 광경을 저는 팔짱을 낀 채 끝까지 여유롭게 지켜봤어요. 15년간 코다리집 불판을 닦으며 참아왔던 제 청춘의 찌꺼기들이 시원하게 박살나는 소리였죠. 그날 이후 시동생 부부의 소식은 좁은 강남 바닥에 금세 퍼졌어요. 두 사람은 밀린 인건비와 산더미 같은 사채 빚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대요. 허영심 가득했던 동서는 파산한 친정으로 쫓겨나 변두리 식당 카운터 알바를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잘난 의사 면허 하나 믿고 아나무인이었던 시동생의 몰락은 더 비참했어요. 제1금융권은커녕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는 결국 수도권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 야간 당직 의사로 들어갔어요. 매달 받는 월급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이 법원에 의해 고스란히 압류되어 제 통장으로 꽂히고 있죠. 평생 남의 병원 당직실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제가 청구한 밀린 월세 1억 8천만 원과 수십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겁니다. 감옥만 안 갔을 뿐 그야말로 숨막히는 징역이나 다름없는 삶이죠. 모든 정리가 끝난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화려한 꽃다발 대신 예전에 남편과 제가 식당 마장에서 자주 마시던 달달한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 유리창 앞에 놓았죠. 저는 남편의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수철 씨, 당신이 태성 씨한테 내어준 그 의리 덕분에 나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 당신 목까지 내가 2배로 멋지게 아무한테도 고개 안 숙이고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게. 그러니까 거기선 허리 아프게 일하지 말고 푹 쉬어. 납골당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주차장에는 기사가 모는 최고급 세단 대신 제가 오랫동안 직접 몰고 다니던 익숙하고 편안한 낡은 국산차가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죠. 저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형수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뚝심으로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선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당당한 건물주죠. 창문을 내리고 뻥 뚫린 도로를 향해 엑셀을 힘껏 밟자 시원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 앞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눈부시고 완벽한 탄단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